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캐내 한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요, 이제 구형이 아니라 선고가 이제 곧 떨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16일 날 오후 2시에 백대현 부장판사 형사 35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수처에서 불법으로 수사해서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불법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거죠. 방해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선고가 있게 되는데, 이 선고는요, 생중계 방을 좀 백대현 판사가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요, 실시간으로 이제 이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자, 이 생중계를 허용한 이유는 공익, 공공의 이익, 그리고 사안의 이 중대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생중계를 허용한다. 그래서 이미 말이죠, 전직 대통령들 이 생중계 을 허용한 사례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예외 없이 생중계하겠다, 이제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직위원 판사가 이게 어떻게 판단을 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본다면 공소기각이냐, 아니면 무죄냐, 아니면은 유죄냐. 그럼 유죄인 경우에는 그러면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할 것이냐, 사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의견들은요, 우선요, 법조계도 많이 똑같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뭐 우리 안보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수 쪽 안보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진보 쪽 안보 전문가들이 내놓는 처방은요, 똑같은 사실을 두고서 좀 상당히 의견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게 법리 문제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큰 문제죠. 진영으로 딱 나라가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직위원 판사가 이제 고민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저기서 말이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빠짐없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우리 자유우파 평론가들, 그 다음에 유튜버들은 당연히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으로 내놓으면서 직위원 판사는 공소 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내놔라. 이외에 공정한 재판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분명히 봐봐라. 그러면 무죄다, 무죄. 요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던가 자유우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무죄론, 공소기각보다도 무죄 쪽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 요거를 말이죠, 트루스데일리에서는 그 칼럼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하라, 상당히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조중동이 경쟁적으로요, 이 사형을 어떻게 해서 이제 사형이 나왔는지, 사형 구형이 나왔는지, 그 쟁점이 뭔지를 조선일보의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경쟁적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경쟁적으로 특정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도의 결론을 본다면, 자, 이제 아무도 모르고 이제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조은석 특검이 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담당 요 구형을 하는 특검 보호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문자로 찍어주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문자로 찍어줘갖고, 왜 보안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알면은 윤 대통령의 팬덤들, 지지자들이 이제 지금 난리를 칠 거 아니냐. 그러면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 보안을 유지했다. 그리고요, 특검 회의에서는요, 무려 9시간에 걸쳐서 형량을 토론했는데요, 10명이 무기징역을, 4명만 사형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게 된 이유가, 그 이유는요, 집히는 박억수 특보가 직접 썼지만은 조은석 특검보에 조은석 특검이 직접 가필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반국가 활동이라든가 반국가 세력, 이런 말들은 조은석이가 직접 써 넣을 정도로 구형 검찰의 이 구형 문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심야 시간에 말이죠, 윤곽근 변호사가 이 탄핵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공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는 윤곽근 하면 다 알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충북 도당 위원장도 했죠. 그래서 윤곽근 변호인이 심야 긴급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형 말도 안 된다, 이게 얘기죠. 진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웃어가면서 얘기하지만은 뭐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하는 거예요.
허탈감에 빠진 웃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 허탈감에 빠진 웃음을 웃었다. 이 보도 이미 저도 뭐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우선요, 쟁점이 뭐냐 이겁니다. 유무죄를 갈 수 있는 핵심 쟁점은요, 결국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재판이 내란 재판이잖아요. 재판 이름도. 자, 그런 것처럼 내란이 형성되려면 우리 이제 이 관련 법에 따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 측에 설립하려면 목적성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방식에 폭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폭동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국헌이 문란될 정도로 중요 국가기관이 기능이 중지됐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예.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요, 위법한 보령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행위, 이게 폭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말이지, 이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에서 나오는 얘기는,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은 우리나라는 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한 실제적 사례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무기징역 혹은 감형을 통한 유기징역 가능성이 거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요, 윤 대통령이 지금 8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결국 맨 먼저 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징역 10년이 구형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주기현 판사에 대한 일종의 주문이죠. 예. 그래서 지금 트루스 데일리의 박필규, 지금 이제 기자죠. 이 박필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박필규 칼럼니스트입니다. 6440기. 이분이 박필규의 민심, 군심 해가지고 칼럼을 썼어요. 주기현 판사는 윤 재판 무죄가 아니면 사형을 선고하라. 자, 이 칼럼 내용 아주 정리가 잘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말이죠. 뭐라고 돼 있냐면, 손석 특검이 윤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의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 사태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내란 범행이라고 판단, 구형을 구형했다. 근데 비해서 애국 보수 진영은 이번 구형을 철저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권 행사로 규정하고 이를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 정권의 힘을 동원한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검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미스조라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스조, 이거 잭슨조라고 하잖아요. 스미스조, 잭슨조. 예, 아주 악랄한 검사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미친 검사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미친 검사. 그러니까 조은석이가 미친 특검이 되는 거예요. 특검이 구형함으로써 이 사건은 더 이상 법적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치 문제가 되었다. 특검이 중형 구형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 진영을 압박하고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검의 사형 구형은 진실과 법리의 승리가 아니라 현 정권의 정치적 요구에 양심 없이 답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주요 외신들은요, 윤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이례적이고도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특검의 강경한 구형이 재판부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사형 집행이 없는 나라에서 사형은 정치적 형벌에 불과하다. 보수우파가 재집권하여 사형을 사면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유우파의 대동단결만이 살 길이다. 각종 보수단체와 지지층은 내부의 갈등이나 이견을 잠시 뒤로 미루고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판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칼럼의 격에 맞지 않지만은 주기현 판사는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그는 무죄를 선고하기를 바란다. 무죄가 아니라면 특검의 사형 구형에 맞게 사형을 선고하라. 여기서 사형 구형에 맞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하는 것은요, 분노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조선일보의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 양은경 기자는요, 변호사입니다. 예,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예요. 자, 이 양은경 전문 기자가 윤석열 구형은 왜 무기징역이 아니고 사형이었느냐. 예. 그래서 특검의 최후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지금 변론 내용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특검의 구형과 선고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요, 이 89분간 13,117자에 달하는 장문의 최후 진술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쟁점 중심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재판 쟁점은요, 지금 이제 이 계엄 선포하고 집행 과정의 그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 거로 압축이 되는데, 여론이나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형법 87조가 정한 내란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형사 재판이다. 그래서 형법은 내란을 국토를 잠절하거나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핵심 요소는 네 가지다. 첫째, 목적.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의도가 있었느냐? 두 번째, 수단. 폭동에 해당하는 실질적 물리력이 행사됐느냐? 네 번째, 행위 주체. 국가 권력, 특히 군경이 동원됐느냐? 넷째, 실행 작수 여부. 단순한 구상이나 준비 단계를 넘어서 내란 실제 집행에 들어갔느냐? 예.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지금 이 특검하고 윤 대통령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의 차이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특검은요, 비상계엄 자체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계엄을 갖다가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꼽고 있어요. 자, 뭐라고? 계엄 포고령으로 국회 기능을 봉쇄하고 군경을 동원해서 입법부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정치인 체포 및 선관위 장악을 통해서 헌법 질서를 사실상 중단시키려 했다. 이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북한 도발을 유인하려고 한 것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비상계엄, 이런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모의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중요한 지점은요, 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더라도 그 목적과 집행 방식이 국권 문란에 해당되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전두환이나 노태우 판결에서도 계엄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헌정 질서 파괴라면 내란이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은요, 계엄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상징적 긴급권 행사다. 이렇게 발만하고 있는 거죠. 첫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기능 마비 상태다. 끊임없는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둘째, 실제로 국회 해제 결의를 방해할 의도도 장기 집권도 없었다. 넷째, 군 투입 역시 질서 유지와 점검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이제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계엄이 실질적으로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파기시킬 위험이 없었음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 경위 투입이 상징적인 배치냐 아니면 실질적 위력 행사냐, 요게 또 중요한 이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폭력 규모가 소수였고 실탄 사용이나 강제 진압이 없었으며 해제 의결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법원에서는 말이죠. 법원에서는 여기서 결과보다는 위험성을 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회가 해제 결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동성이 규정되지는 않는다. 국회가 저항하면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양은경 기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치인의 체포조 정말 운영했냐? 그래서 체포조가 실제로 편성됐는지,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그 지시가 단순한 상황 설명이었는지, 실행 명령이었는지. 예. 자, 그래서 형법상으로 말이죠. 입법부 구성원을 체포해서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면 이는 내란의 전형적인 형태에 가깝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요, 정치인 체포 지시는 허위 조작 주장임이 법정에서 밝혀졌다고 반박하고 있고, 조지호지 경찰청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그가 비하폰 통화 내역이 드러난 후 말을 바꿨다. 그래서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이죠, 조지호 청장 이 관련해서 보면은 이거는 통화는 똑같은 통화인데 기억이 다른. 그래서 이 법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뭐냐? 법정 증언이 검찰 질서보다는 우선한다. 그러나 법정 증언도 시간적 일관성,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성, 증언 변경의 합리적 있어야 신빙성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을 일부 번복한 사실 자체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다만 그 번복이 객관적 증거, 즉 CCTV나 통화기록 작전 일지와 부합하는지, 서로 다른 증인 진술과 교차 검증된다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사형 구형의 의미는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검은 말이죠, 이번 사건을 미수 내란이라는 불발된 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군경을 실제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무력화한 실행 단계의 내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경우에는 행위 성격을 스스로 낮춰 해석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검 논리에서는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결과보다는 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고, 헌정 질서에 대한 최고 수준의 권고를 제시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다만, 검찰의 구형은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인명피해 여부와 헌정 질서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게 된다. 그래서 재판부가 말이죠, 이 법정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아니고, 감경 혹은 가중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형법 55조에 따르면 사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요, 전두환 노태보다도 더 엄격한 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번엔 최종 결과에 있어서 그때보다 더 감경 요소가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이거 감경 요소가 지금 더 많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폭력도 없었고 인권 침해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결을 방해한 것도 없었고, 다만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의 한계상 중형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그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정치 상황에 따라서 사면이나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 구형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계엄의 성격은 물론 핵심 쟁점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깊이 고심할 듯하다. 이렇게 지금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요, 보안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 논고문 두 개를 써놨다고 합니다. 네, 구형량이 유지될 때는 지지자들의 난동이 우려된다. 그리고요, 반국가 세력, 반국가 활동이라는 말은 조은석 특검이 직접 집어넣었다. 네, 그 정도로 조은석 특검도 말이죠, 이 논고문에 굉장한 지금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서 이 논고문에는요, 12,000자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반국가 활동이라는 표현이 총 10차례나 언급이 됐고, 국민이 48차례, 헌법이 42차례나 여기에 지금 쓰여 있다. 그리고 말이죠, 특검에서는요, 이 관련 혐의를 갖다 입증하기 위해서 총 10만 쪽 분량의 증거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책으로 따지면은 205건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견서는 무려 900쪽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네요. 900쪽 의견서. 네. 그리고 논고문은요, 50페이지가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특검보가 말이죠. 특검보가 지금 법정에 딱 앉으니까 조은석이가 말이죠, 이 문자를 보내서 사형 구형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형 구형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9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 이게 이제 정론으로 돼 있는데, 사형에 대해서는 4명밖에는 찬성을 안 했고, 무기징역이 10명이나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은석 특검이 뒤집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법조에서 보면 말이죠, 유죄 시에는 중형이 불가피하고 사형 가능성이 그대로 전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2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심야에 내놓은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자, 사형 구형한 거 저들의 약점을 영원히 감추기 위한 것이다. 특검의 주장은 허황된 소설이자 망상이다. 5.18 계엄 때와 피해, 기간,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윤곽근 변호인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특검의 주장은 허황된 망상이다. 그래서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소설이고 망상이다.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조작 편집된 사실들이 법률가라고 하는 검사들에 의해서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법정에 특검이 주장한 사실들이 허위 사실이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이라는 것이 오늘 재판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서 특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입국기구를 만들고 개헌을 통해서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시켜 장기 집권을 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필수적인 절차다. 국회 예산 없이 국민 투표를 할 수가 없다. 헌행법상 불가능한 일을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로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망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바로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노상현 사령관이 대통령의 비서실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정계에 의하더라도 노상현 사령관이 대통령을 만났다거나 전화했던 사실이 전혀 없다. 심지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특정 정치인들의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홍장원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박종근 사령관에게 전기 차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데 각 사령관조차 전기 차단은 자기 생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허황된 망상을 토대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할 짓인지 뜨악했다. 사형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박탈해서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생명을 박탈해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만큼의 어떤 범죄 사실이 있었느냐 따져 먹어붙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이 윤 대통령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에 관한 사유, 요건, 법리적인 문제들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부분 그리고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다. 그러면서 특검은 많은 부분에서 5.18 관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면서 구형을 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엄과 이번 계엄을 비교해 볼 때 기관과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 그 당시에는 광주에 유혈 사태가 있었고 기간도 상당 기간 이어졌다. 그리고 그 계엄의 주체들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제안한 주체다. 이것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더라도 그걸 구형의 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로 지금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특검의 사용 구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정신 나간 특검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윤 대통령 결국은요, 이 체포 방해 혐의, 그러니까 이제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언론을 보니까 지금 구형은 10년을 구형했어요. 그렇지만은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이 된다. 이런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판단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내란 재판의 선판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재판에서 말이죠.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인데, 자, 도은선 특검은 작년 12월 26일 날 10년을 구형했어요. 예. 그리고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볼 때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방송 중계가 허용이 됐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공공의 이익. 예. 자,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생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가 된 겁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헌환 아주대 법대 교수는요, 체포영장 집행은 법원이 내린 명령으로 이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국가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다. 담당 재판부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최소 5년 이상의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창현 한국외대로스쿨 교수는요,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이상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법적으로 전면 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5년에서 7년 정도의 형을 예상한다. 다만 영장 쇼핑 논란 등은 다툼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이 중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리고요, 또 이번 재판에서는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라는 겁니다. 핵심 쟁점. 예. 그래서 작년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당시에 한덕수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이게 이제 직권을 남용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엄 해제 후에 한덕수 총리하고 김영현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서, 즉 서명한 문서에 의해서 계엄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선포를 만들고 이것을 파쇄해서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말이죠.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현 외대 교수는요, 국무위원들의 사전심의 의지가 끄는 계엄 선포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다. 최종심이 아니어도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법적 의미와 책임 범위가 처음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요, 정권에서 이런 조금 안 좋은 윤 대통령의 유죄 이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주장들도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